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을 주도할 혁신위원회 수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인 교수는 배우자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어록을 거론하면서 쇄신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단식으로 회복 치료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며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자며 당내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가 2달 동안 이어온 민간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400곳 가운데 철근이 빠진 곳은 한 곳이었는데 LH는 철근 누락 단지 2곳이 추가되면서 책임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사태에서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21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 등 다양한 협력을 망라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지 나흘째, 오전에도 4건이 추가돼 모두 14건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경기와 충남권 모든 소에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피난민 160여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가자지구 피난민이 14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70만 명가량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학교나 종교시설로 피신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20만 명 이상이 내국인 난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는 가운데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 가자지구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숨졌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현지 시각 22일 가자지구 분리장벽 서쪽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병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같은 날 가자지구 남부에서 매복을 통해 이스라엘 부대를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와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이스라엘의 잔혹한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호세인 아미르 압돌리 하리안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가자지구 내에 이스라엘의 잔혹한 범죄 중단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대한 시오니스트의 공격과 관련된 최근 사건과 적들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막을 모든 수단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인질을 석방하라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와 또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주라고 요구하는 시위들이 세계를 둘로 나눴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어린이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시위자들은 전쟁 희생자를 보호하자는 제네바 협약을 강조했습니다. Let's be human. And so that's why we're here in Geneva, because this is where the Geneva Convention was formed. This is where all of the organizations of the world collectively agreed. 독일 베를린에서도 인질 석방 촉구 시위가 열렸습니다. 동생이 인질로 붙잡힌 언니는 연단에 올라서도 말을 잘 잇지 못합니다. Today is my sister's birthday. I stand here before you alone, not knowing where she is and unable to hug her. 독일 대통령은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Noch nie seit dem Ende der Shoah wurden so viele Jüdinnen und Juden ermordet. Und Israel, ja, Israel hat das Recht, sich gegen diesen Terror zu verteidigen. Und Deutschland steht dabei, fest an Israels Seite.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는 좀 더 격렬했습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는 시아파 수백 명이 모여 이스라엘과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가자지구 폭격을 규탄했습니다. हर शर और फसाद के पीछे अमेरिका है। हम उनको मुतनब्बी कराने आए हैं कि आप इसराइल के साथ देना छोड़ दें, वहाँ फलस्तीन पर जुल्म हो रहा है। 파리에서도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허용됐는데 수천 명이 모여 휴전을 외쳤습니다. C'est pas du tout la faute du peuple, c'est le peuple qui a abandonné, le peuple qui est fracturé au niveau représentatif. Et ça, on peut pas dire que les actions du Hamas et les actions du peuple palestinien.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보름을 넘기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장에 나선 세계인들의 목소리도 둘로 갈렸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사태에 대해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21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 등 다양한 협력을 망라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 정부가 2달 동안 이어온 민간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아직 착공 전인 아파트 단지 한 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가 큰 관심이었는데요. 철근 누락이 발견된 곳은 많지 않았다고요? 네,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철근 누락이 대거 발견되자 정부는 주거 안전을 위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까지 2달 동안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이후 설계된 민간 무량판 아파트 378곳을 포함해 모두 427곳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단지 139곳, 이미 준공이 완료된 단지 288곳으로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는 포함하되 벽식 구조에 가까운 혼합 구조는 제외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직 착공 전인 현장 한 곳에서 설계도면상에 철근 누락이 발견돼 즉시 선제 보완 조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아파트 가운데 보강 철근이 빠진 곳은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상 부실 시공은 없었던 셈입니다. 네, LH 아파트에서는 오늘 철근 누락 단지 2곳이 추가로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LH는 지난 7월 전수조사에서 빠진 아파트 19곳을 포함해 모두 30곳에 대해 추가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의왕초평 A3단지와 화성비봉 A3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의왕초평 A3단지는 기둥 918개 가운데 46개가 시공 단계에서 단순 누락으로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화성 비봉 A3단지는 기둥 921개 가운데 28개가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LH가 발주한 아파트 121곳 가운데 철근이 하나라도 빠진 곳은 모두 22곳으로 전체 18%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라도 유독 LH 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공법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기둥에 보강 철근이 일일이 감는 재래식 공법을 사용하는 반면 민간 거소에서는 보강 철근이 이미 배근된 기둥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공법은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시공 방법이 복잡하고 조립식 방법은 잘못된 시공을 줄일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LH가 비용 절감을 위해 복잡한 재래식 공법을 사용하면서 설계와 시공, 관리 감독 전반적인 과정에선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694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은평구 등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에 일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지 나흘째입니다. 오늘 오전에 4건이 또 추가가 돼서 이제 모두 14건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경기와 충남권 모든 소들에게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네,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4건이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어디입니까? 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지 나흘째인 오늘 4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김포와 충남 서산, 당진, 음성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신고를 받고 검사에 들어간 충남 당진의 한우 농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현재까지 모두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재 검사 중인 3건도 있어서 앞으로 럼피스킨병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역 대책을 추가로 내놨죠?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발생 추세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심 신고도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해안 쪽 발생 지역 중심으로 산발적인 추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 우선 정부는 위험 지역의 48시간 이동 중지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럼피스킨병이 추가 발생하고 있는 충남과 경기에 그리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인천까지 포함됐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항체 형성까지 3주 동안 정도 걸려서 안정화까지는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발생 농장 주변 농가의 긴급 백신 접종을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하고 백신을 대량 확보해서 긴급 접종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638마리가 매몰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 3주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YTN 양희렉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 현안을 결정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사실상 양대 노총이 독점해온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또 정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양대 노총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해마다 진통을 겪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고 유독 극심했습니다. 고공농성을 하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항의 퇴장 등 파행을 거듭하며 법정 심의 기한을 훌쩍 넘겨 역대 가장 긴 110일 만에 겨우 결론을 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회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회 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노사는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정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듭되는 가운데 정부의 최근 발표가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등을 결정하는 산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단체로 넓혀 더 많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추천권 확대로 지원단체가 늘어나면 정부가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대표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산재위원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로도 양대 노총의 추천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한 달 전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대표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에 공시한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시행에 대해 양대 노총이 상급단체 탈퇴를 유도하는 의도라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정부위원회 추천권을 놓고도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언론노조가 YTN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불법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주주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 두 공공기관이 성급하게 통매각에 나선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을 매각해도 어떠한 경영 효율화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기업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가 사실상 언론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1.5%포인트 하락한 32.5%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오른 64.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나온 갤럽 조사에서도 긍정평가가 3%포인트 떨어진 30%를 나타냈고 부정평가는 61%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지율 30%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했던 대구 경북과 6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TK에서 긍정평가가 13%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올랐습니다.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통해 본 민심을 알아보는 여론톡톡. 오늘 나온 여야 대표의 발언 듣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에 소속된 우리 모두가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위원장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 두 가지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요. 지금 갤럽 조사에서 3%포인트 떨어진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먼저 배종찬 소장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중도층, 조금 떠나간 무당층, 그리고 MZ세대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반성과 변화를 이야기했고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점만을 놓고서는 유권자들이 또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이 그러니까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이럴 때 그렇게 확정적으로 또 확신적으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
또 대통령의 정책적 변화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지지율의 반등이 가능해지지 네. 그렇지 않다면은 그 여파는 계속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8월 5주부터 나와서 지금 뭐 2달밖에 없는데 이게 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요. 네. 리얼미터 조사는 거의 1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김명준 교수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실제로 보면은 지난 보궐선거가 11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사 기관들이 이제 리얼미터는 16일하고 20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갤럽은 17일하고 19일 정도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렇다면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의 지표가 함축하고 있는 게 뭔가를 보궐선거 이후 일주일 뒤에 나온 여론조사다. 조사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보궐선거의 패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뭐 쇄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심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도 좀 놀랐는데 실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국민의힘 지지도도 동반 하락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 지지도는 한국갤럽이나 아니면은 더 희한한 게요. 리얼미터 정당 여론조사부터 볼까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3.2%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4.6%포인트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게 참 희한한 거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력도 추락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올라가야 되는데 저런 게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책임론이 뭔가 더 크다라고 저는 본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해석을 보면은 이게 대통령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한국갤럽 조사의 갤럽 정당 지지도도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33%, 34%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 부분에 보면 그냥 1% 정도 떨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그대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우리 배 소장님이랑 같이 이제 그 토론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30%, 60%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긍정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부정이 6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그거는 정권에 대한 큰 위험에 대한 신호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지금 30%까지 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도 지금 32.5%까지 지금 굉장히 추락하고 있거든요. 지난 10월 1주에 37.7, 2주에 34.0, 그리고 지금 3주 때 30.5란 말이에요. 이게 30%대 육박하고 있고 60%대 올라간 거는 지금 뭐 리얼미터에서는 64.1%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갤럽은 61%까지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면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쇄신과 변화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보궐선거 일주일 후에 여론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김명준 교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 변해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요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 국민의힘은 저절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뭔가 바뀌려고 해도 그 바뀌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의해서 일종의 윤동설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의 중심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힘이다. 근데 잘 보시면 아주 이 조사 결과가 흥미롭고 유의미합니다. 보시면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부터 좀 보여주시죠. 그렇죠. 정당 지지율 보여주시면은 보겠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열흘이 지나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요. 그 이야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잘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책임이냐 이거보다는 지금 이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을 좀 보여주십시오.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을 보여주시면 34로 34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33으로 1%포인트 내려갑니다. 아니요,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30이에요.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갔다는 것은 대통령이 먼저 주도적으로 변해라. 당에 요구할 게 아니다. 당에 뭐 김기현, 인선, 이기 체제나 인요한
인요한 박사가 와서 혁신위원장을 하고는 그건 부차적인 거다. 네. 대통령이 뭘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 보여줘.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좀 네. 한국갤럽 조사를 보시면요. 예. 이게 지금 긍정이 30이고 부정이 61인데 네. 내년도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를 우리가 서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서울 수도권. 네, 서울 수도권 얘기하는데 저거 보고 놀랐어요. 서울에서 긍정평가는 26%로. 자, 그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네, 자, 26, 지역별로. 그 특히 이제 갤럽 지역별로 한번 갤럽 보시면요.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의 25% 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게 8%포인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네요. 전주 대비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무려 부정이 66.0%다. 예.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 경북 쪽을 보면요. 대구 경북 보겠습니다. 45.0 대 48.0으로 보수의 텃밭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는 13.0%포인트 추락하고 네. 오히려 부정이 13.0% 올라갔다. 이거는 굉장한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배종찬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국민의힘도 변화해야 되지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대통령이 중동 순방하기 전에 여러 번 누차 얘기를 했어요. 네, 반성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반성하고 국민은 항상 옳고 문제는 뭐냐면 행동하는 변화.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데 정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예. 저런 지표상에 있어서의 흐름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 여당이 변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런 지표가 결국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정말 심각하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 화면 그대로 보여주시고 예. 갤럽 지역별 지지율 보세요. 부산, 울산, 지지율입니다. 경남을 보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이 긍정 34, 부정 58이에요. 네. 인천, 경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거 큰일 납니다. 이 지지율을 가지고는요. 예. 왜냐하면 PK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기반이고 보수 정당의 텃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지율을 보면서 에이 여론조사 믿을 거 없어. 내년 총선 가면 달라져. 에이 부산, 울산, 경남 다 우리 차지 가능해.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큰 코 다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대통령의 노력과 노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카타르에서 지금 벌써 이번 주에만 해도 사우디 순방에서 추가적으로 한 21조 정도 또 MOU나 추가적으로 사우디와 계약을 하는 그런 성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환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외교 또 영업사원 1호 역할을 잘하지만 뭔가 좀 소통입니다. 결국은 소통의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 여당과의 소통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부산은 뭐냐면 TK도 마찬가지겠지만 와 잘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와 그라노 이걸 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바로 세대별로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령대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행국에서 바로 말씀을 주시네요. 자, 지금 갤럽의 연령대 보십시오. 저는 이제 20대, 30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50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대, 60대, 70대 보시죠.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50대인데 긍정이 33이에요. 부정이 62입니다. 근데 지난 대선하고도 달라요. 대선에서는 50대가 이 정도 아니에요. 50대 팽팽했어요. 그랬군요. 팽팽했는데 50대에서 왜 무너질까? 50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성향도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있거든요. 그런데 50대는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민감합니다. 이제는 인생 이모작, 퇴직을 하고서 좀 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기회를 찾게 되는데 이들이 뭔가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0대에서도 심지어는 이념이 아니라 뭐 일거리가 없을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뭔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없을까 하는 저는 50대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표율도 굉장히 높으면서 주변의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파하는 영향력도 크거든요.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 연령대도 50대입니다. 물론 젊은 세대도 시청을 하지만 정치 시사 유튜브를 많이 보는 연령대가 50대예요.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민심을 얻을 지지를 얻을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김명진 교수님. 예, 60대, 70대에서도 긍정평가가 크게 떨어졌네요. 저 예. 부분은 이제 어차피 이제 복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네. 관심 있는 게 지금 오히려 50대보다는 30대입니다. 30대요? 예. 이제 30대를 한번 보시면은 16.0에서 70.0%인데 예. 저게 지난 대선에서는요. 예, 예.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 졌습니다. 네. 그런데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긴 세대란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그 짧은 기간인데 1년 뭐 한 7개월 정도 됐나요? 네. 저렇게 30대가 출렁거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네.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경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자, 볼까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유. 자, 이유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가장 많았을까요? 보면은 예. 이제 경제, 민생, 물가라는 게 과거에는 조금 이제 뒤처졌었거든요. 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그렇죠. 외교 문제. 부분. 예. 자 보십시오. 경제, 민생, 문가 17.0 그렇네요. 독단 이런 예. 지금 이 경제와 관련된 문제 속에서 30대가 굉장히 지금 네. 더 고충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번에 예.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새롭게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예. 이 지표가 함축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인식에 대한 전환도 좋지만 예. 새로운 인물들이 빠르게 집권당에 특히 이제 30, 40대의 젊은 세대들이 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거기에 맞는 미래에 대한 비전, 정책 이런 것을 제시하는 데 혁신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 이 지표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30대에서 무너지면요. 네. 40대, 50대는 통상적으로 민주당을 찍고 60대, 70대는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예, 결국 예. 20대, 30대가 스윙 보터로서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총선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그렇군요. 예. 30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30대 이 부분에 대한 지지율이 것들을 16%네요. 네, 예. 더 나가서 지금 40대는 워낙 40대 나름대로 지지율은 15%.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저 50대에서 62.0%가 부정인데 30대는 70%까지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런 예. 부분들이 예. 그래서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보면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32.5고 부정이 64.1인데 네. 또 중요한 거는 뭐는 매우 잘못하다고 있다는 것이 56.6%나 된단 말이에요. 예. 같은 저거라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중동 외교 이제 순방 끝나고 대통령이 돌아오게 계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 소통, 민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 소통. 이 소통에 대한 것의 시작은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그분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라든지요. 아니면 야당과의 대화라든지 네. 이런 그 20, 30대의 청소년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은요. 미국 네. 레이간 대통령은 취임 바로 직전에 지도하고 직후하고 하고 예, 예. 퇴임 직전에 지도 보면 퇴임 직전에 지도가 더 높았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랬는데 예. 이분은 자기 직무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을 만났어요. 그랬군요. 왜냐하면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예. 6년간이 여소야대였어요. 예. 8년 동안.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대전환을 일어나고 한다면 변화의 시작은 소통이다. 그렇군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자, 이야기로 인요한 넘어갈 혁신위원장 텐데요. 이야기하기 전에요. 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자,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통합 이야기했고 또 아울러서 다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아, 이준석 전 저는 이게 대표를 너무 바로 중요하다. 만나야 한다. 왜 중요하냐? 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이유, 예.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외면받았던 이유는 자꾸 당내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도 껴안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거든요. 예. 국민들은 그걸 기대를 하는 겁니다. 지지층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희 교수님이 레이건을 이야기했지만 레이건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봐요. 네. 오바마입니다. 예. 오바마는
정적인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을 다 만납니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오바마 케어를 통과되도록 이끌어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30대 지지율이 왜 내려갔을까? 그런 MZ세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못마땅한 MZ세대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MZ세대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MZ세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껴안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접근을 할 때 국민들의 민심도 지지층들의 동요도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만년 이야기를 합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과 통합과 다 내려놓겠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과 중재를 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저는 이뇨한 위원장 이것만 할 수 있어도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변화가 올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에게 이제 정권을 다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뇨한 위원장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경 혁신위원장한테 정권을 다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이거는 레토릭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혁신이라는 예. 거는요. 결국은 당대표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더라도 최고위원회 결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네. 지금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도 뭐 일리가 있지만 더 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당은 원팀이 안 돼서 지금 망한 건가요? 예. 통합이 안 돼서 망한 건가요? 예. 그런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럼 국민의힘을 개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통합보다는 국민의힘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예. 너무 당이 무기력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눈치만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면 네.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갈 것이냐. 오히려 그보다는 저는 뭐 당내에서 아주 공동정부를 만들었다고 했었던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윤희숙 경제를 살리는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또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예. 우선 만나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당이 주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성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지금까지 예. 한국 정치사를 보면은 예. 항상 혁신위는 비대위로 가기 위한 전 단계 불갔던 적이 많아요. 네. 2015년에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보궐선거 패배하고 나서 김성건 혁신위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네. 결국은 어디로 갔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혁신위가 이제 갖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네. 이 국민의힘이 바로 설 수 있는 그 부분에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문제죠. 사람. 정책과 인식의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구나. 지금 인용한 효과는 이건 딱 하나입니다. 저분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구나. 저분은 지금까지 정치권에 없었던 분이구나.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좋은 인재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데다가 더 많은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혁신위원으로 누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정말 20, 30대 2012년도 비대위원장 당시에 네.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예. 비상대책위원장에 바로 이준석 혁신위원으로 선택한 거 그랬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아주 파격적인 인사가 혁신위원회, 특히 젊은 세대가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서 뭔가 변화를 주면은 그렇군요. 나름대로 역할을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단도 이제 그렇죠. 출입될 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인물이 중요하다라는 아이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예. 인물이 중요한데 인물이 어디 뭐 당 바깥에 있습니까? 당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만나야죠. 자, 이 이뇨한 교수가 순천 출신이잖아요. 네. 순천하면 누가 있습니까? 천하람 있잖아요. 잠깐만요. 천하람 지금 순천갑 당협위원장인데 이뇨한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이야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이 맡기겠다는 건 당내 혁신을 위한 막강한 권한을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혁신 경쟁이 시작되거든요. 그 혁신 경쟁의 스타트를 먼저 국민의힘이 끊는 겁니다. 이 혁신위원들에 대한 사람 면면을 통해서 결국 언론과 국민을 평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 선임이 아마 거의 혁신 성공의 절반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흥미로운 카드인 것은 맞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제
정당의 내부를 혁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정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질 수 있으실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김은경 혁신이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내부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인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천하람 위원장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혁신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자리하면 좋다고 보세요? 천하람이죠. 천하람을 바로 앉혀야 한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혁신위에 대해서 심지어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MZ세대에서 수도권에서 파격적으로 생각할 때 혁신위가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누구나 설마 이뇨한 위원장이 용산하고도 교감하고 예. 김기현 대표도 교감해야 되는데 천하람? 에이, 불가능한 일일 거야. 네. 이럴 때 이뇨한 위원장이 나는 뭐 순천 사람인데 할 일 합니다 이러면서 천하람을 꽝 임명을 할 때, 이럴 때 민심은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민심은 예. 좋은 쪽으로, 호의적인 쪽으로,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에이, 배 소장 그게 가능할 법한 일.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해냈을 때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회 천하람 어떻겠느냐. 천하람 위원장이요? 저는 저라면은 그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맞는 지금 AI 시대고 인공 시대고 예. 이런 40대에서 아주 젊은 나름대로 미래를 향해서 가는 스타트업을 했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더 나가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30대, 40대의 젊은 사람을 나는 혁신위에 집어넣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지금 낡고 부패고 더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정당을 완전히 개편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혁신위가 된다. 예. 기반 얘기하면 중앙당 자체도 폐지시켜야 된다. 정당 국가보조금도 폐지시키겠다. 예. 이런 식의 새로운 정당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혁신이지. 무슨 뭐 몇 사람 얹혀놓고 나서 뭘 다 바꾸겠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정치 실험을 할 수 있는 혁신이 그게 바로 변하고 예. 그러려면 엄청나게 정말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서 바뀐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에 대한 것도 좋겠지만 네. 거기에 추가로 예. 정말 그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시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지금 혁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렇군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인사가 만사인데 과연 어떤 위원이 혁신위를 또 차지하게 될지, 누가 또 임명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도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지겠지만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꽤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1, 2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전은 9도, 대구는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이 20도, 광주는 22도, 부산도 2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